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들입니다. 오늘부터는 비혼의 경험에서 배우기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장은 그냥 넘어가고요. 3장의 비혼의 중요한 개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의와 해석에서도 알파 기능, 베타 기능, 베타 요소 이런 것들 같이 공부했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알파 기능과 알파 기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알파 요소, 그 다음에 베타 요소 이 개념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걸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렸을 때나 성인이 됐을 때나 살아있는 이 환경 속에서 경험을 하지요. 좋은 경험도 하고 즐거운 정서 경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거, 불쾌한 경험들도 우리는 하게 되지요. 이 경험들, 감당할 수 없는 경험들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험들을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들 속에서 무엇을 배워나갈 수가 있는가, 의미를 배워나갈 수가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요. 이 경험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지만 이 경험을 내가 잘 소화해내고 의미를 만들어내고 사고해내고 해석해낼 수가 있다면 우리는 점점 성장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 경험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알파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엄마로부터 이제 엄마의 그런 기능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걸 내재화해서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알파 기능의 요소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어떤 정서적 경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도 하고요. 또 수면 중에서도 어떤 정서적 경험, 꿈속에서도 합니다. 자, 우리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우리 성인이 됐을 때도 보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 스트레스 받으면 그날 밤에 꿈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스트레스 받았던 내용이 꿈의 이미지 속에서도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우리 정신세계가 이 스트레스 받았던 걸 꿈속에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어떤 정서적 경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면 중에서도 어떤 정서적 경험을 하는데 자, 이런 정서적 경험들이 다르지가 않고 같다고 합니다. 이 정서적 경험이 이제 우리에게 알파 기능에 의해서 꿈 사고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고하는 기능이 점점 이렇게 발달되어져 나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할 때 알파 기능에 의해서 이 꿈 사고에 의해서 처리되어지면 이것이 변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대로 무정형의 덩어리, 공포 그 자체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변형이 되어지면서 그 공포에 대한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으면서 이것들이 좀 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고 사고하는 기능들을 해석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렇게 점점 발전시켜 나간다고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충격적인 경험을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그게 이제 알파 기능이 그거를 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알파 기능은요, 내담자가 자각하는 모든 감각, 인상과 모든 정서에 작용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이 알파 기능이 작동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경험을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공포 속에서, 공황 속에서 빠져 있겠습니까? 자, 이 알파 기능이 성공적이라면 알파 요소가 생성이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알파 요소는 꿈 사고의 그런 저장과 요구에 적합하게 되는데 이 알파 기능이 장애가 생겨서 이 작동하지 않으면 내담자가 자각한 감각, 인상과 경험한 정서는 변형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무정형의 덩어리로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꿈 사고로 바뀌어지면서 점점 변형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알파 기능이 알파 요소를 만들어줄 때 이게 하나씩 그 이미지들이 우리 속에서 이제 들어와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변형되지 않는 거 그대로 경험 공포 그 자체로 들어와 있는 거 이거 알파 기능이 없기 때문에 와서 그냥 무정형의 덩어리채로 우리가 경험 그대로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우리 무의식 안에 있는 요거를 베타 요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요소와 달리 베타 요소는 그냥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물 자체로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정형의 덩어리, 알 수 없는 것들, 그 해석되지 않는 공포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물 자체로 느껴지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파 요소는 현상으로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경험한 것들을 눈앞에 보여줄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어떤 현상으로 부분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충분히 우리가 그걸 다룰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놀이 치료할 때도 보면 자신의 그런 어떤 스트레스, 엄마한테 혼난 경험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현상으로 장난감이라는 그 놀이 현상 속에서 이걸 펼쳐내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픔들을, 상처들을 다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무정형의 덩어리 있을 때는 그 공포에 우리가 압도당하지 않아요. 물 앞에 우리가 압도당하는데 그 나타나는 어떤 현상의 세계로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다룰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물 자체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공포거든요. 이게 공황이거든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 그거를 알파 기능이 있으면 알파 요소로 바뀌어주면서 어떤 현상화시키면서 그걸 충분히 우리가 다룰 수 있게 해준다면 이거는 그냥 물 자체로 베타 요소는 느껴지기 때문에 해석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괴로움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지요. 이 베타 요소는 꿈 사고에 사용될 수 없지만 이건 투사적 동일시에 사용되기에 적합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거 감당할 수 없으니까 축출되어야 되겠죠.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투사시켜버려서 동일시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겠죠. 이렇게 되면 이 투사적 동일시라는 이 기제를 사용하게 되면 계속 우리 속에서 반복되는 어떤 나쁜 경험들을 반복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이거는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소화는 안 시키고. 자, 이게 이제 우리 행동화, 이 베타 요소가 또 행동화가 일어나는데 영향을 미치거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을 왜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사고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내가 왜 그 사고를 일으키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불편하는 거니까 이것들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무정형의 물 자체 덩어리가 있으니까 이걸 그냥 축출만 하니까 어떡합니까? 몸으로 행동으로 액팅아웃 시키면서 그것들을 이제 막 그냥 축출해 시켜버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그런 사고를 일으키는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똑같은 행동, 나쁜 행동만 그런 것들이 악영향을 끼치는 그 나쁜 행동만 내 삶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베타 요소는 축출되거나 불편하니까 쫓아내 버리거나 혹은 일종의 또 사고에 사용될 수 있는데 이건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이 사고는 물 자체로 느껴지는 것을 조작하는 겁니다. 이때 조작은 그냥 마치 말이나 아이디어를 대신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고 병리적인 사고입니다. 망상 같은 그런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한 남자는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고 나서는요 자기가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다고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쁜 것들, 나쁜 대상은 이 부모를 쫓아냈죠. 그러면서 죽이는 것들을 통해서 이 나쁜 부모를 쫓아내면서 축출하면서 살해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게 다 나갔으니까 나는 이제 사랑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망상적인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행동은 왜냐하면 이 자극이 너무나 불편하니까 이 마음에서 자극이 증가하지 않도록 이 불편한 자극이 증가하지 않도록 이렇게 망상적인 사고를 쓴다든지 이렇게 뭐 그냥 액팅아웃을 한다든지 이런 투사적 동의시를 한다든지 이런 불편한 과정 이런 병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베타 요소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어떤 식으로 방어 기제를 쓰고 있느냐 보면 대부분 이런 기제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기제를 쓰지 않고 이런 병리적인 기제를 쓰니까 그 삶이 계속 고통스러운 요인들만 반복이 되어지는 거지요. 자, 이 행동은 이제 마음에서 어떤 자극, 불편한 자극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쫓아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자, 이 베타 요소도 저장되어지긴 하지만 무의식에 저장되어지긴 하지만 알파 요소하고는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타 요소는 기억되어지고 내 속에서 저장되어서 기억되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소화되지 않은 사실이에요. 무정형의 덩어리 물 자체인 거예요. 반면 알파 요소는 알파 기능에 의해서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소화되어져 있고 그래서 사고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인간이 점점 성장하는 거죠. 자, 기억과 소화되지 않은 사실, 이 베타 요소를 구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알파 기능이 있으면 내 경험들을 소화시켜서 사고로 전환시켜 나가서 변형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경험 속에서 내가 뭔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알파 기능이 내 속에 없다면 이 내가 경험한 것들이 소화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내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내 삶에 계속 반복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담자가 자신의 정서적 경험을 알파 요소로 변환할 수 없으면 꿈을 꿀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꿈 사고를 통해서 이것들이 작업되어지는 게 첫 번째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게 알파 요소가 없으면 이게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알파 기능은 감각 인상, 우리가 경험한 이런
인상들을 알파 요소로 변형시켜서 꿈 사고 속에서 처리되어지도록 소화되어지도록 만드는 건데, 자, 이 알파 요소는 꿈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어떤 시각적 이미지와 비슷하거나도 똑같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꿈에서 보면 그 현실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시각적 이미지 공룡으로 나온다든지 상어로 나온다든지 어떤 벌레로 나온다든지 그런 시각적 이미지를 처리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각적 이미지로 나올 수가 있고,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놀이기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막 표현을 하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분석가가 꿈을 이제 분석해낼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심리를 분석해낼 수가 있고, 그래서 꿈은 굉장히 무의식 언어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알파 기능이 정서적 경험의 이런 감각, 인상을 의식과 꿈 사고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꿈을 꿀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 소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꿈을 꿀 수 없는 환자들이 있지요. 자, 이 사람들은 잠을 잘 수도 없고요. 쉴 수도 없습니다. 깨어날 수도 없어요. 각성 상태에 있어요. 그렇지만 각성 상태에 있으면서 또 깨어날 수도 없어요. 현실감을 느낄 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몽롱하고 혼돈스러운 상태 속에서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정신증 환자들이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쉬고 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현실에서 잘 적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몽롱한 채로 꿈을 꾸는 건지 자는 건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이 사람들이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꿈의 기능이 있다는 거, 알파 기능이 있다는 거, 이 정신의 일상생활에 했던 이 경험들을 이렇게 꿈의 이미지 속에 들어가서 꿈 사고를 하고 이런 사고적으로 변형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이 알파 기능의 중요함에 대해서 베타 요소와 이렇게 구분해서 본장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